오늘은 인공지능 비서보다 한 단계 더 강한 개념, 바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지배하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터넷을 쓸 때 내가 직접 검색하고, 내가 비교하고, 내가 결제하고, 내가 투자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앞으로는 흐름이 바뀝니다. 에이전트가 대신 검색하고, 대신 비교하고, 조건을 대신 따지고, 대신 실행합니다. 항공권을 살 때도, 보험을 고를 때도, 쇼핑할 때도, 심지어 주식과 코인을 사고 파는 일까지 사람 손이 아니라 에이전트 손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웹4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인터넷을 실제로 쓰는 주체가 사람에서 에이전트로 옮겨가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다만 오늘은 우와, 대박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볼 질문이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웹4 시대가 정확히 뭔지. 둘째, 에이전트가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스스로 결정해 돈을 벌 수 있는지. 셋째, 그 수익이 꾸준히 계속될 수 있는지. 넷째, 그럼 사람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에이전트를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다섯째, 복권처럼 확률 게임에도 에이전트를 쓰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지. 여섯째, 구독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무엇인지. 이 순서로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뭐냐? 이건 단순한 대화형 인공지능, 그러니까 질문하면 답만 해주는 말 잘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에이전트는 목표를 받으면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도구를 꺼내 쓰고 결과를 확인한 다음 행동을 또 이어서 하는 반복 실행형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예산 안에서 항공권, 숙소, 보험까지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해줘라고 하면 에이전트는 검색을 하고 가격과 조건을 비교하고 환불 조건을 따지고 후기나 위험 요소를 검토하고 내가 정해둔 기준에 맞으면 결제까지 진행합니다. 중요한 건 한 번 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계속 다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바꾸고 취소 수수료가 생기면 대안을 찾고 일정이 바뀌면 예약을 다시 조정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웹4 시대는 무엇이냐?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전 웹은 그냥 정보를 읽는 수준이었고, 그 다음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올리고 공유하는 시대였고, 또 그 다음은 디지털 자산과 지갑 같은 것이 등장해 내가 직접 소유하고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웹4 시대라고 부르는 흐름은 한마디로 사람이 클릭해서 일을 처리하는 인터넷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인터넷에서 스스로 일 처리하고 조건을 협상하고 필요한 행동을 실행하는 인터넷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금융 영역에서는 에이전트가 내 지갑이나 내 계정 같은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서 알아서 움직이는 그림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에이전트가 주식과 코인을 스스로 결정해 돈을 벌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해주면 돈 버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하는데, 현실부터 말하면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많습니다. 증권사나 큰 기관들은 이미 자동거래 시스템을 쓰고 있고, 뉴스나 공시를 자동으로 읽고 숫자와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고 변동성에 따라 포지션을 줄이거나 늘리고 일정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비중을 조절합니다. 즉, 인공지능이 투자한다는 말 자체는 완전히 새롭지 않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지점은 예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기관이나 전문가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일반인도 대화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투자한다고 다 같은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자동화 수준을 3단계로 나눠야 코린이도 안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형입니다. 이건 에이전트가 자료를 모아주고 요약해주고 경보를 울려주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중요한 뉴스 뭐야? 내가 가진 코인 중에 급락 신호 있니? 이번 주 일정한 패턴이 보이니? 이런 걸 도와주는 거죠. 장점은 안전합니다.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합니다.
단점은 수익이 크게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반자동형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쓸모가 큽니다. 핵심은 사람이 규칙을 정하고 에이전트가 실행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10번으로 나눠서 분할 매수해. 하루 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날은 멈춰. 매달 말에 비중을 원래대로 되돌려. 같은 규칙을 사람이 정해놓고 에이전트는 그 규칙대로만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자율형입니다. 이건 에이전트가 전략을 만들고 검증하고 실행까지 스스로 합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크게 납니다. 잘못된 데이터로 판단할 수도 있고, 시장이 급변할 때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과거에만 맞던 전략을 미래에도 맞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홍보는 자율형을 강조하지만 개인이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고 싶다면 보통 반자동형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죠. 에이전트가 투자 결정을 하면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느냐? 여기서 코린이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인공지능이라서 지속 수익이 가능하냐가 아니라 시장에 초과 수익이 계속 남아있느냐입니다. 시장은 경쟁이 심합니다. 수익이 나는 방법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따라하고 더 큰 돈이 들어오고 결국 그 수익 기회는 줄어듭니다. 특히 자동거래가 많아질수록 좋은 방법은 빨리 잠식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붙이면 무조건 이긴다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붙여도 대부분은 시장 평균을 못 이길 수 있다가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속 수익이 가능한 구간이 있기는 합니다. 단, 그건 예측으로 맞히는 실력이라기보다 운영을 잘하는 실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아주 긴 기간으로 비중을 조절한다든지, 변동성이 커지면 자동으로 위험을 줄인다든지, 세금과 수수료를 최적화한다든지, 이런 건 예측보다 운영에 가깝고 에이전트가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만의 조건을 반영하는 것도 강점입니다. 내 현금 흐름, 내 생활 일정, 내 손실을 못 견디는 구간, 내 목표가 큰 수익이 아니라 퇴직 이후 안정이라면 그 목적에 맞는 규칙을 만들 수 있죠. 기관은 개인 한 명의 삶을 이렇게 깊게 최적화하기 어렵지만 개인용 에이전트는 가능합니다. 반대로 유동성이 얕은 알트코인에서 이벤트를 맞춰 크게 벌자 같은 구간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돈이 된다가 아니라 돈이 될 수도 있지만 크게 망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개인에게 현실적인 목표는 매번 이기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실수와 감정과 과매매를 줄여서 평균 성과를 개선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방향이면 에이전트는 충분히 강력합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 앞으로 사람은 뭘 해야 하고 에이전트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핵심부터 말하겠습니다. 웹4 시대에서 사람의 역할은 플레이어에서 심판이자 설계자로 바뀝니다. 즉, 내가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룰을 만들고 감시하고 이상하면 멈추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통제는 철학이 아니라 장치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통제 장치가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권한 분리입니다. 조회 권한, 주문 권한, 출금 권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회는 정보를 보는 것뿐이지만 주문은 돈을 움직이고 출금은 돈을 가져가는 행위입니다. 에이전트에게 출금 권한을 주는 순간 그건 투자 문제가 아니라 보안 문제가 됩니다. 둘째, 한도 설정입니다. 하루에 최대 얼마까지 거래할 수 있는지, 한 번에 몇 개까지 주문할 수 있는지 제한을 걸어야 합니다. 셋째, 손실 제한입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멈추게 해야 합니다. 넷째, 변동성 제한입니다. 갑자기 시장이 미친 듯이 흔들릴 때는 포지션을 줄이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화이트리스트입니다. 거래 가능한 자산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여섯째, 블랙리스트입니다. 특정 거래소, 특정 코인,
특정 상품은 금지하는 겁니다. 일곱째, 승인 게이트입니다. 예를 들어 매수는 자동으로 하되 매도는 사람 승인이 있어야 한다. 혹은 큰 금액 거래는 사람 승인, 소액은 자동, 이런 식으로 단계화를 하는 겁니다. 여덟째, 샌드박스입니다. 실계좌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모의 계좌나 소액 계좌로 충분히 시험해보는 겁니다. 아홉째, 로깅과 리플레이입니다. 에이전트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어떤 데이터 출처를 받는지, 언제 어떤 주문을 했는지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원인을 찾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킬 스위치입니다.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정지시키는 스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으로도 멈추고 사람도 즉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 10가지가 없으면 에이전트는 수익 도구가 아니라 사고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코린이에게는 예측을 잘하느냐보다 사고가 날 때 피해를 얼마나 작게 막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그럼 에이전트가 복권 당첨 번호 같은 확률 게임에도 쓸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당첨 확률 자체를 의미 있게 올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복권은 기본적으로 무작위로 설계되고 각 회차는 독립사건입니다. 과거 데이터가 다음 회차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과거 번호를 학습했다고 해서 다음 회차 번호를 맞힐 확률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패턴은 대부분 무작위 속에서 패턴을 찾으려는 착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에이전트가 복권에서 아무것도 못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건 예측이 아니라 행동 관리입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번호 조합을 피해서 당첨됐을 때 상금을 여러 명이 나눠 갖는 위험을 줄인다든지 예산을 넘지 않도록 구매를 통제한다든지 조합을 중복 없이 깔끔하게 분산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권에서 에이전트는 당첨 기계가 아니라 지출 관리와 분산 관리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구독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3층 구조로 설명합니다. 1층은 기본 문해력입니다. 에이전트와 대화형 인공지능의 차이를 알고 데이터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인공지능은 그럴듯하게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갖는 겁니다. 2층은 운영입니다. 권한 분리와 한도 설정을 하고 모니터링과 로그를 남기고 소액으로 실험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3층은 거버넌스입니다. 목표와 제약을 설계하고 멈출 기준을 정하고 가족이나 팀과 함께 쓴다면 누가 승인하고 누가 책임지는지 룰을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실전적인 로드맵도 알려드릴게요. 첫 주에는 정보 요약과 경보만 시키세요. 둘째 단계로 2주에서 4주 정도는 규칙 기반 자동 실행을 붙이세요. 예를 들어 분할 매수, 일정 리밸런싱, 손실 제한 같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 2개월에서 3개월은 소액 계좌로 전략을 시험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율성을 조금씩 확대하되 출금 권한은 끝까지 봉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에이전트 시대 유망 코인 이야기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 코인이 뜬다 같은 단정이 아니라 에이전트 시대에 돈이 어디로 흐를 가능성이 크냐를 구조로 보는 겁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나눕니다. 첫째는 에이전트 런치패드 레이어입니다. 에이전트를 만들고 배포하고 거래하고 수익화하는 시장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대표 후보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가상 프로토콜, 줄여서 VIRTUAL 같은 코인입니다. 이 코인의 논리는 직관적입니다. 에이전트를 만드는 사람과 거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생태계에서 쓰이는 기본 토큰의 사용량이 늘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큽니다. 유행이 꺾이면 거래와 발행이 급감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면 저품질 프로젝트가 쏟아져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이것입니다. 실제로 활동하는 에이전트 수가 늘고 있는지, 거래가 실사용인지, 단타성 거래량인지,
수수료 구조가 토큰 가치에 연결되는지, 그리고 언락 같은 물량 이슈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에이전트 운영 경제 레이어입니다. 에이전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고 인센티브와 수수료 구조를 통해 경제가 돌아가도록 설계한 레이어입니다. 여기서 대표 후보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오라스, 줄여서 OLAS 같은 코인입니다. 이 코인이 말하는 핵심은 스테이킹을 통해 생태계 참여를 유도하고 에이전트 이용에서 발생한 수수료가 다시 토큰 구조에 영향을 준다는 경제순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건 가정에 의존하는 부분이 큽니다. 사용자와 수수료가 실제로 커지지 않으면 순환이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운영이 오프체인 요소에 많이 의존할수록 기술과 보안 사고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실사용 지표와 실제 수수료가 확인 가능한지, 수수료가 어떻게 소각되거나 분배되는지, 인센티브가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특정 서비스 하나에 너무 의존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셋째는 인공지능 리소스 레이어입니다. 에이전트가 늘어나면 결국 필요한 건 앱 토큰만이 아니라 연산, 모델, 추론 같은 인공지능 자원입니다. 이 레이어에서 대표 후보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비텐서, 줄여서 TAO 같은 코인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많은 참여자가 인공지능 관련 자원을 제공하고 그 기여에 대해 보상을 받는 구조라면 에이전트가 늘어날수록 이런 리소스 네트워크가 간접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큰 기업의 중앙화된 인공지능 서비스 경쟁이 너무 강해서 탈중앙 시장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고, 보상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부정행위나 품질 측정 문제가 생기면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네트워크의 인공지능 상품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참여자 증가가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보상이 실사용 가치와 연결되는지, 개발 업데이트가 꾸준한지, 그리고 장기 발행 구조가 어떤지입니다. 정리하면 에이전트 시대 유망 코인은 이름이 멋진 코인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늘어날수록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쓰고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 구조가 토큰 가치에 연결되는 코인일수록 설득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가 지배하는 시대는 오지만 인공지능이 돈 벌어준다는 말은 대부분 위험합니다. 개인에게 가장 강력한 전략은 예측이 아니라 실수와 감정을 줄이는 운영 시스템입니다. 웹4 시대의 승자는 인공지능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줄 권한을 정확히 쪼개고 목표와 리스크를 설계하고 이상하면 멈출 수 있는 통제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줄로만 남기면 이겁니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룰을 가진 사람이 이긴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